최근 들어 한동안 잠잠하던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했다가 다시 긴축 모드로 돌아선 데 이어 영국과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를 최근 끌어올렸습니다. 미국 연준도 6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최근 파월 의장은 상하원 청문회에 출석하여 금년에 2번 더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긴축의 고삐를 조이자 세계 경제에 경기 침체의 어두운 그림자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각국의 금리 인상은 막바지 수순에 다다르고 있으며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장기채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금리 고점에서 최적의 투자 기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네트워크는 글로벌 긴축 모드 재현,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확산, 미국 경기 침체 시그널 확인, 그리고 장기채 투자 절호의 찬스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네트워크의 오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되살아나고 있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즉 긴축 정책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표는 주요국의 기준금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은 지금까지 금리 인상 폭을, 그리고 오른쪽은 최근의 기준금리 수준을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지금까지 5.25%를 올려서 현재 기준금리가 5.5%에 달해 가장 높고요. 미국은 5% 인상하여 연방기금금리가 5.25%입니다. 최근 캐나다, 호주가 동결 후 25bp를 인상했고 유로존과 스위스도 25bp를 끌어올렸으며 영국과 노르웨이는 빅스텝으로 무려 50bp를 인상하여 시장 참여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표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트르키에는 무려 650bp나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잠잠하던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러시가 다시 이어지자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이 바싹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주 상하원 청문회에 출석하여 매파적 본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의 발언 요지를 보면 연내 2번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나 데이터를 봐야 한다. 금년에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금리 인상 중단, 즉 퍼즈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고 오늘도 쓰지 않을 것이다.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낮고 노동시장은 매우 강하며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인 2%보다 여전히 높고 거기까지 갈 길이 아직 매우 멀다. 라고 전국에 생중계되는 청문회에서 상하원 의원들의 질문에 또박또박 답변하며 강력한 금리 인상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일본과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의 가속 페달을 거세게 밟아 나갈 기세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번 동결했는데요.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긴축 모드 재현으로 앞으로의 금리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떻게 파급되어 가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각국의 국내 총 생산, 즉 GDP가 마이너스 성장률로 돌아서게 됩니다. 세계 대다수 국가에 파급되는 효과를 구체적인 경제 요소로 살펴보면 각국마다 고용이 감소하고 투자가 위축되고 교역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IMF에 따르면 2차 대전 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세계 경제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 4번 빠졌었는데요. 1차 오일 쇼크 후 1975년, 2차 오일 쇼크 후 1982년, 그리고 자산 버블 붕괴 당시 1991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이 그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여기 블룸버그가 분석한 2023년도 세계 경제의 경기 침체 확률에 대한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중앙에 12시를 가르치고 있는 화살표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순서대로 국가별 경기 침체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이 가장 심각한데요. 경기 침체 확률이 75%에 달합니다.
그 다음으로 뉴질랜드, 미국, 독일, 캐나다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맨 밑에 6시 방향으로 한국의 경기 침체 확률은 30% 정도 됩니다. 왼쪽 9시 방향 우위로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양호한 편입니다. 이 자료는 국가별 경기 침체 가능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투자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블룸버그 자료는 단순한 내피셜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위 그래프는 최근 S&P 500 글로벌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왼쪽에서 유로존의 6월 종합 PMI 산출량 지수는 50.3으로 5개월 이래 최저치입니다. 금년도 1분기 GDP가 0.1%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연속 2분기 역성장입니다. 여기에다 유로존의 제조업 PMI도 43.6으로 37개월 이래 최저치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일반적으로 PMI가 50 이하면 경기 둔화, 45 이하면 경기 침체로 구분합니다. 데이터상으로 보면 유로존의 경기 침체 확률은 1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밑에 왼쪽 그래프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유로존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경제의 제조업 PMI가 41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것은 코로나 직후였던 2020년 7월 이래 최저치입니다. 지금은 유로존에서 탈퇴했지만 영국 경제의 제조업 PMI가 46.2까지 하락했습니다. 여기에다 5월 영국의 CPI 인플레이션이 8.7%에 달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조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볼까요? 미국은 유로존보다 경제 체력이 좀 나은 편입니다. 하지만 미국도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에서 ISM이 최근 발표한 제조업 PMI가 46.9까지 떨어졌습니다. 2021년 8월부터 꺾이기 시작한 PMI가 경기 침체 구간을 나타내는 45의 턱 밑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컨퍼런스 보드가 최근 발표한 경기 선행 지수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7.9% 하락했고요. 현재 14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그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의 두 지표는 실물 경기 지표였는데요. 다음으로 금융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을 짚어볼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장단기 금리 차이죠. 여기 왼쪽 그래프는 10년물과 2년물 국채의 장단기 금리 차의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역전되기 시작했는데요. 1980년대 초 이래 40년 만에 최대의 역전폭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이후 한때 마이너스 0.3%포인트까지 좁혀지기까지 했으나 최근 연준의 매파적 금리 동결로 긴축 강화 의지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경기 침체 확률을 분석해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X축은 연준의 기준금리 수준을, 그리고 Y축은 10년물과 3개월물 국채의 장단기 금리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확률은 두 축의 조합으로 계산되는데요. 6월 12일 현재 경기 침체 확률이 78.5%에 달합니다. 앞으로 연준이 7월 FOMC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게 되면 경기 침체 확률은 여기 화살표 방향으로 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실물 지표와 금융 지표 모두 향후 12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이후 경기 침체 확률을 낮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고용시장 관련 데이터들은 대부분 후행 지표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리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이전에 먼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역사적 변동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6년부터 최근까지의 추이입니다. 현재 3.7% 내외에서 등락하고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2008년 10월 이래 최대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이 이전 영상에서 15년 만에 채권 투자의 르네상스 시대가 왔다고 분석한 근거입니다. 이 그래프를 좀 더
최근으로 당겨볼까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작년 10월 4.23%까지 상승하여 1차 고점에 달했었고요. 그 이후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직전 4.07%로 2차 고점을 형성했다가 최근 들어 연준의 긴축 강화 의지와 부채 한도 협상 타결에 따른 국채 발행 공급 증가 등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위기가 수면 아래로 잠기는 듯 했으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 부실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4%를 훌쩍 돌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3% 후반을 전후로 하여 3차 금리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할 때 앞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예상 경로와 10년물 국채금리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먼저 왼쪽 그래프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FOMC 의원들의 점도표의 중앙값으로 보면 2023년에 5.6%를 유지했다가 2025년 이후 2.5%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의 심리와 통화정책의 기대가 반영된 자주색 선의 오버나이트 인덱스 수합, 즉 OIS 기준으로 보면 2023년 5.1%, 24년 3.4%, 25년 이후 2.5%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금리 예측 모델의 향후 10년물 국채 금리의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3년 11월 4.18%로 고점을 찍은 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25년 5월 2.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석으로 볼 때 올해가 금리 고점에서 장기채 투자의 마지막 절호의 찬스라는 데 방점이 찍힙니다. 자, 오늘 영상의 결론으로 장기채 투자 전략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야후 파이낸스의 보도기사를 보면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레이셸 시우 이사는 최근 채권 투자가 자산 관리자들에게 기회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하락기에는 단기채 투자는 고통, 페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장기채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개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채 투자 전략은 첫째, 스프레드 전략으로 금리 고점에서 장기채를 매수하고 금리 저점에서 매도하여 스프레드를 넓힘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둘째, 듀레이션 전략으로 잔존 만기가 긴 장기채 투자로 자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균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 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셋째로 표면금리가 낮고 수익률이 높은 채권에 투자하여 세금을 줄이는 절세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세 번째 전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고 개별 채권에 투자하는 거액 자산가일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아직 비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과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채권 ETF 상품 4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편은 종목 추천이 아니므로 상품 정보로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편은 미국에서 최근 3개월간 평균 거래량 기준으로 상위 4종목입니다. 역시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TLT가 1위를 차지했고요. 이를 3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인 TMF가 그 다음으로 2위입니다. 3위를 차지한 SPTL은 총 자산 규모는 작으나 보수율이 낮습니다. 4위는 TBT인데요. 2배 인버스 상품입니다.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들은 변동성이 매우 높으므로 저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산 배분 관점에서 코어가 아니라 우위성, 세털라이트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편입할 수는 있습니다. 아래편은 국내에서 금년 들어 개인 순 매수량 기준으로 상위 4종목들입니다. 1, 2위가 미국 30년물 국채를 기초로 하는 상품들이고요. 국내 30년물 국채에 편입된 2종목이 3위와 4위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뿐만이 아니라 국내 30년물 ETF에 4천억 원 가까이 유입된 것을 보면 향후 금리 하락에 베팅하는 장기 투자자가 국내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커스 레톡은 매번 영상의 방송 전체 대본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신 후 아래 블로그에 접속하면 콘텐츠의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세부 내용에 대한 리뷰가 가능하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에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경제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